지난 썰 3편은 제가 시카고에서 인성도 파탄나고 억대의 빚에 쫓겼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년 차 되던 해에 회사에서 올린 보고서 때문에 사내 입지가 궁지에 몰리고 고립되었을 때 보스턴에서 한 통의 메일이 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의 여러 대학들을 다니던 시절 만나 뵈었던 금융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미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도 추천서를 써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셨던 분이셨고 저는 그게 감사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2014년 3월 그분에게 놀랄 만한 제의를 듣습니다. 오늘의 썰은 제가 시카고에서 보스턴으로 이직하면서 겪은 일들을 풀어보려 하는데요. 당시에 직접 실제로 썼던 일기들을 그대로 발췌해서 왔습니다. 2014년 3월 19일 보스턴. 보스턴에 다녀왔다. 요새 갑자기 일들이 많다. 정신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내 인생에서 아마 크나큰 전환기가 될 것 같다. 제가 3월 초에 연락을 받았고 보스턴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시카고에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에서 제가 어떤 심정으로 지냈는지는 이 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 4월 8일 주류 사회. 시카고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백인 위주 사회이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본사나 다른 회사에서도 흑인 트레이더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시아인도 퀀트 쪽을 제외하면 굉장히 소수다. 우리 회사에도 간혹 석사 출신 외국인이 한둘 들어올 때도 있지만 학사 출신 외국인은 나밖에 없다. 직장 생활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가니 사실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험하면 할수록 미국이란 사회에서 백인들의 위치는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것 같다. 내가 2년 전에 참가했던 자선포커 대회도 시카고 유지들끼리 시카고 자선병원이라는 거대 재단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는 행사였다. 그러한 각종 자선 행사나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주류 사회가 정말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간혹 가다가 능력 있는 혹은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루키가 나타나면 그런 주류 사회의 결속이 깨지거나 희석되는 일이 없는 선상에서 이득을 취하거나 때때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런 모든 과정은 외부인이 차별받는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이루어진다. 한때 나는 진심으로 미국이 참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것이 비록 내가 백인 일색의 이 시카고 피트레이딩계에 진입하는데 정말 힘들고 운이 많이 따라줬기는 했지만 막상 진입하고 그 일원이 되고 나서는 내가 외국인이라 차별받거나 아시아인이라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일종의 허황된 유포리아다. 사실은 뼛속까지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있고 계층 간 이동은 물론 외국인의 진입이 극도로 쉽지 않은 사회인데 이런 모든 것이 노력하면 얼마든 기회가 있는 사회라는 일종의 최면적 허상 속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물론 선진국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좋은 집, 차를 가질 정도의 그런 성공은 누구나 이룰 수 있으며 그 정도의 성공이 일반인들이 만족하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동기가 수그러드는 면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백인들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만큼 그것이 어려운 사회도 없는 것 같다. 나도 만일 단순히 그들에게 트레이더로서 돈을 수십억 벌어다 주고 있는 그런 이득이 되는 존재를 넘어서서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거나 이익에 상충되거나 주류 사회의 일원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다면 아마 이곳에서 오래가지 못할 게 분명하다. 올해 초에 겪은 일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백인 사회가 점잖으면서도 더 정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다. 그 당시 제 심정이 저 일기에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외노자로서 언제까지나 주변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그 와중에 교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그 당시에 그런 엄청나게 기쁜 심정이 이제 시카고를 떠나면서 썼던 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빴다. 가구부터 시작해서 죄다 팔아버리고 옷과 책만 우편으로 붙이고 보스턴으로 왔다. 교수님과 박사님이 너무나 잘 해주신다. 온 첫날 내가 추울까봐 난방을 켜는 방법도 알려주러 오시고 마치 자식 대하듯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온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시카고에서는 너무나 모든 관계가 지나치게 비즈니스적이었다. 누군가가 호의를 표하면 이유가 뭘까 의심부터 했었다. 보스턴에 도착하니 공기부터 다른 기분이었다. 정말 최고로 기분이 좋았다. 지난 5년간 지금처럼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다.
정말 2014년 초에는 멍했다. 회사에서 나름 중심으로 올렸던 보고서가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이곳에서 이방인이란 것을 잊고 살았다. 그러던 차에 교수님께 전화를 받은 것이다. 기적적으로. 헤지펀드 업계로 가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헤지펀드 직원이 아닌 펀드 매니저로 오라는 그 전화. 정말 큰 행운이었다. 이제 곧 30이 된다. 30대는 이곳 보스턴에서 보낼 계획이다. 10년 동안 이 헤지펀드를 크게 키우고 재단도 시작하고 나도 이제 떠도는 생활 그만하고 정착할 예정이다. 참 이때는 정말 낙천적이고 행복했죠. 그런데 2, 3주 지나고부터 일기가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2014년 11월 19일 인생에서 쉬운 것 하나 없다. 참 잠시나마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성공 궤도에 올랐다고 착각을 했었다. 나는 문을 하나 열었을 뿐인데 미생에서의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렇게 보스턴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신뢰와 조언, 가끔은 그런 상황이 있다. 조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조언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말 애매모호하다. 나는 이미 시카고에서 올린 보고서를 통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경우 도움은커녕 내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는데 사실은 두렵다. 이대로 그 사람의 잘못은 묻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리석음과 패기는 줄어들고 겁만 많아진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15년 초에 저는 한국에 돌아갔고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아팠어요. 2015년 1월 8일 한국으로 돌아와 급성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 갔더니 장내 출혈과 궤양이 다수 있다고 한다. 요즘 많은 생각이 든다. 솔직하게 그냥 헤지펀드고 뭐고 다 포기하고 반년만이라도 쉬고 싶다. 그리고 같은 날에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2018년 1월 8일 선택. 도덕성과 커리어라는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만 같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세상사 알 수 없는 일들 투성이다. 인생에 바람잘 날 없다. 2015년 1월 23일 출국.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삶이 나를 길들이려 드는 것 같다. 그리고 보스턴에 도착해서 남긴 일기입니다. 2015년 1월 25일 자기연민.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각종 실패를 겪으면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망하는 일이 꽤나 있었다.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각종 이유를 갖다 붙이곤 했다. 그러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었다. 나는 내 스스로 좋자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 과원도 짓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리도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가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자기 연민만큼 꼴사나운 행동은 없다. 옛말에 천지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만물을 축으로 여길 뿐이다 라고 하였다. 세상사에 인격을 부여해 가면서 나와 내 노력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다. 금융시장은 물론이요. 세상은 착한 욕심과 나쁜 욕심을 구분하지 않는다. 좋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을 조급하게 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실패하는 법이다. 반면 나쁜 욕심이라도 그 계획이 철저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하며 그 나쁜 욕심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한 모든 실패들의 원인은 내 목표가 정당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런 목표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하늘이 날 돕지 않아서도 더더욱 아니다. 실패한 원인의 본질은 단 하나, 내가 실력과 노력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다. 단지 실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30대는 닥치고 실력만 쌓는 것에 집중하자. 나는 현재 날 수도 없지만 혹여 운 좋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것은 나는 것이 아닌 그저 날려가는 것이다.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도착할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담담한 심정이었는데 그 다음날 감정이 굉장히 격해집니다. 2015년 1월 26일 배신. 배신의 사전적 뜻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립니다. 즉 배신이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아니다. 내 뇌리에 칼로 새겨두겠다. 시카고에서 날려버린 돈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 반대급부로 나는 무엇을 얻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결론은 시카고에서 3년 반 동안 내가 유일하게 얻은 것은 버티는 인내와 의지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시카고에서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스턴에서의 사건을 초연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본인을 배신한 자들에게 증오를 느낄 필요는 없다. 증오는 대등한 상대에게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성공하며 본인에게 신뢰를 보여준 이들에게 계속하여 보답하는 것이다. 배신한 자들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는 것만이 복수는 아니다. 배신을 당한 시점부터 아직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본인이 주는 모든 혜택과 신뢰는 결국 배신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계속해서 치루어 나가야 할 기회비용이 된다. 따라서 그저 본인을 계속하여 둬야 하고 주변의 이들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 어찌 보면 가장 고고한 종류의 복수가 되는 것이다. 그 기회비용은 정말 제대로 톡톡히 치르게 해주어야겠다. 2015년 2월 2일 호흡. 사람은 보통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급해질 때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그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 얘기를 하는 게 이때 시카고에서 겪었던 그런 공황장애가 재발했어요. 11월 초부터 3달간 보스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제가 1호부터 열흘 후 썼던 장문의 일기에 빼곡하게 전부 담겨 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사직서와 미국 생활의 끝. 불과 2달 전만 해도 내 인생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오던 직업적 목표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었고 첫 해에도 이미 꽤 높았지만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인 연봉과 헤지펀드 전체 수익의 25%에 달하는 성과급이 내 몫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버드 교육학 파트타임 석사도 진학 예정인 상태였고 교육재단도 오는 가을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나는 내가 언제나 30 즈음이면 있고 싶던 곳에 정확히 발을 딛고 서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은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만 계속 잘 되어 나가길 바라며 한국행 휴가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쉬이 주지는 않는 법인가 보다.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는 것들 대부분 거짓인가 싶다. 어쩐지 이상했다. 나이 30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무 대가 없이 손에 들어오지는 않는 법인데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 헤지펀드는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노벨 경제학자와 함께 10수년간 주가 조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교수와 박사가 2명의 파트너였고 그들이 그 세월 동안 일궈낸 그들의 말로는 동료 물리학자들이 검증까지 한 전략은 2014년에 불과 6개월 동안 50% 이상의 수익을 단 하루의 잃는 날도 없이 냈다. 이미 100억 가량의 투자금이 유치되어 있었으며 구두 약속은 1000억까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곳에 내가 펀드 매니저로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지금 고쳐 생각해보면 애초에 인트라데이 전략이 6개월 동안 50% 이상의 수익을 단 하루도 잃는 일 없이 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된 은사님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장황한 이론으로 금융계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미사오구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11월에 헤지펀드에 조인하여 박사와 함께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점점 석연치가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교수는 세일즈와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CEO였고 박사는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CIO였기에 박사와 내가 같이 트레이딩을 하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박사의 트레이딩 방식에 대한 의문은 커져만 갔다. 첫째, 이론은 장황하였으나 실제 매매에서는 그러한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연결고리가 너무나 느슨했다. 둘째, 박사의 트레이딩에 대한 지식이 대화를 거듭할수록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났다. 세 번째, 그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전략은 복잡하지만 본질적으로 탈렙 디스트리뷰션의 성질을 가진 마틴게일 전략이었다. 탈렙 디스트리뷰션이란 겉으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적은 확률로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는 전략이 갖는 성질이다. 수익을 내는 날의 빈도를 극대화하면서 수익폭에 비해 손실폭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물론 실제 트레이딩 전략은 이보다 훨씬 장황하고 복잡했기에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는 데 5주가량이 걸렸다. 12월 초 즈음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나는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8년 된 은사님이니 의리를 지켜야겠다 싶어 이직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레포트를 쓰기 시작했다. 먼저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여 15페이지짜리 레포트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안 및 5가지 방지책, 자동화할 부분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계획 등을 짜서 제출했다. 박사가 내가 진행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는 본인의 전략이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으며 내가 아직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나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이야말로 독이며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한국으로 휴가 겸 출장을 가게 되었고 내가 가자마자 박사는 큰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내가 15페이지에 걸쳐서 지적했던 그러나 그가 묵살했던 문제였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언제나 맞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읽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언더워터 어카운트를 만들어 따로 옮겨 놓자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했다. 손실 보는 포지션을 다른 비밀 계좌로 옮겨서 투자자들이 알 수 없게 하자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설마 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줄은 몰랐다. 그냥 태연하게 다른 계좌를 두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더니 어정쩡하게 그렇다고 얼버무리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들의 2014년 수익 기록에 관해서였다. 6개월 동안 50% 이상의 수익을 단 하루도 잃지 않고 냈다는 이야기가 점점 믿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첫째, 함께 매매를 해본 결과 그에게는 그만한 실력도 합당한 전략도 없었다. 둘째, 손실용 비밀 계좌를 만들자는 그 얘기가 찝찝했다. 셋째, 가장 의심이 든 점이었는데 그 6개월간의 수익 기록에 대한 세부 내역을 나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 펀드의 펀드 매니저였다. 펀드 매니저가 수익 기록 세부 내역을 열람하지 못한다는 것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던 차에 두 가지 물증을 발견했다. 2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그와 나는 시험 삼아 테스트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2월의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실제 사용한 자금의 절반만 베이스로 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100만 불 계좌로 10만 불의 수익을 냈으면 10% 수익인 것인데 50만 불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20% 수익이라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물증은 펀드에는 박사가 가지고 있는 메인 계좌와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계좌가 있었는데 내 테스트 계좌의 과거 기록 중에 큰 손실을 보던 포지션을 이리저리 트랜스퍼를 한 기록을 발견했다. 아마도 트레이딩을 하다가 잃는 포지션은 다른 계좌로 트랜스퍼하는 식으로 하여 메인 계좌에 하루도 손실을 낸 날이 없다고 계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 큰 손실이 나는 포지션은 다른 계좌로 옮기고 realize 된 손익만 기록을 하고 realize 되지 않은 손익은 기록을 하지 않는 식으로 mark to market 손익을 무시한 채 수익 계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베이스 펀드 크기를 재량껏 조절함으로써 수익률 또한 뻥튀기를 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것이 확실히 사실로 밝혀진다면 분명히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것이었고 사기였고 불법이었다. 이제까지 나름 굉장히 저자세로 공손하게 행동하던 나는 1월 초에 이를 알게 되면서 폭발을 하였다. 박사와 설정과 심한 말들이 오갔다. 나는 그에게 내 나이 30에 도덕성 버리고 투자자 속이면서까지 돈 벌 생각은 없다고 말하였다. 박사는 내가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면서도 끝내 수익 기록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굳이 내역을 열람하지 않아도 필사적으로 기록을 감추는 그의 행동 자체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다. 박사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그래도 교수에 대한 의리는 남아있었다. 그때부터 나의 고민은 과연 교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었다. 박사와 교수는 부부였는데 부인족이 남편보다 능력이 월등했다. 교수인 부인은 아이비리그에서 박사를 하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유럽의 중소국가 중앙은행의 수석 보좌관으로 들어가 국가 예산을 혼자 짤 정도의 천재였다. 그 이후에도 세계 대학에서 교수직 겸직을 하며 아시아, 유럽, 남미 등지의 30개국에서 15년간 강의 및 강연을 해오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반면 남편은 그저 그런 이름 없는 대학에서 박사를 한 후 자동차 회사와 보험 회사에서 일을 하다 실직을 하였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박사는 교수에게 자격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나의 전략 분석 및 비판에 대해 끝내 수용하려 들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데 이게 교수 앞이면 훨씬 더 심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허세가 많고 비판에 민감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비판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수는 법적인 문제와 세일즈를 맡고 박사는 트레이딩을 맡는 구조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받은 인상은 교수는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그렇게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박사가 집중이 중요하다고 트레이딩 할 때마다 방문을 닫고 트레이딩하는 이유도 있었고 나는 그의 매매를 5주간 관찰하면서 분석하였기에 그것이 단순한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않은 교수 입장에서 이를 알기가 힘든 이유는
박사가 매뉴얼 트레이더 치고는 지나치게 잦은 매매를 하기 때문이었다. 하루에 100회 이상 할 때도 있었기에 트레이딩 로그만 봐서는 전략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박사가 교수에게 계속 허세를 부리면서 본인의 트레이딩을 과대포장했고,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교수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느낌이었다. 박사와 내가 설전을 벌이는 동안 교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나는 교수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알게 된 그녀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알고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동안 내가 제시한 방안은 이것이었다. 먼저 투자자들에게 이전 세일즈 할 때의 수익 기록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알리고, 펀드 출범을 2월에서 8월로 6개월 미뤄서 제대로 정당하게 수익 기록을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자 모집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주일가량의 침묵 후 그녀에게서 내게 전화가 왔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내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라며, 본인들은 박사이고 물리학자들 검증까지 거친 전략이며 나는 학부 출신인데 뭘 알겠느냐며 윽박질렀다. 나는 그러면 어째서 수익 기록을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합리적인,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계속해서 윽박 지르기만 했다. 서로 고성이 오가다 그녀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안이 벙벙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곰곰이 생각했다. 교수가 저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그녀에게 있어 이미 사태가 너무 돌이킬 수 없게 늦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이미 그녀는 수많은 그녀의 인맥들에게 그 잘못된 기록으로 세일즈를 했고, 이제 와서 그것을 부정직하게 계산하였다고 한다면 그녀는 무조건적으로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잃게 된다. 게다가 펀드 설립 수속 비용 등에 이제까지 저축한 모든 돈을 쏟아부은 상태였다. 한편 트레이딩 전략이란 것이 원래 아무리 나빠도 운이 좋아 돈을 벌 수가 있고, 아무리 좋고 합리적이더라도 운이 나빠 돈을 잃을 수가 있으니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할 확률이 작게 남아있다. 도덕적이기는 하나 무조건적으로 많은 것을 잃는 선택과 부도덕하지만 문제없이 성공할 확률이 작게 남아있는 선택 중에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남편을 안고 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한 시점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내 입을 단속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나를 그렇게 윽박질렀던 것이 아닐까. 내가 특히나 한국식으로 굉장히 공손하게 저자세로 그 둘을 대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날 윽박지르면 알아서 순종적으로 나올 줄 알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난 족가라고 했다. 학부만 나온 외국인으로서 미국 트레이딩계의 취직은 물론이고 취직 후에 버티는 것도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항상 눈치를 보고 언제 잘릴까 노심초사하며 매사에 저자세로 행동했다. 매해 살얼음 반을 걷는 기분이었고, 내게 주어진 휴가마저 거의 사용하지 못해 한국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켜오던 미국에서의 경력이 이대로 끝난다는 것에 움츠러들기도 할 법한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랬던 지난 수년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듯이 당당하게 나는 이딴 식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큰 소리쳤다. 단순히 도덕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는 금융에서의 모든 커리어를 잃을 뿐더러 감옥에서 형기를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자명했다. 1월 말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다. 만일 내게 수익 기록을 검증하게 해줘서 그것이 정직하게 계산되었다면 나는 조건 없이 사직하고 진행 중이던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든 무급으로 일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내게 수익 기록 세부 내역을 숨길 것이라면 나는 사직을 하겠으니 이직 비용 및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내게 수익 기록의 세부 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고, 나는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돌아가 사직서를 던졌다. 사직하고 마지막 퇴직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때 대판 싸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서로 담담하고 예의 바르게 만났다. 박사는 만나지 않고 교수만 접촉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도 과연 수익 기록이 부정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박사 독단의 사기였을까? 아니면 그녀도 가담자였을까? 만일 후자였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날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것일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갔다. 결혼을 잘못하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녀가 애초부터 알고 가담을 했다면 본인의 업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연유로 내 미국 생활이 이렇게 어이없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보스턴에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끝이구나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밭에서 미친놈 마냥 소리내서 웃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시카고에서의 막다른 길에서 은인이 동아줄을 내려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지옥으로 향하는 동아줄일 줄은 몰랐다.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적 목표로 삼던 헤지펀드 매니저 생활도 불과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뭐 어쨌든 되어보긴 했으니 아예 실패한 것보다는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한국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미국에서 지냈던 시카고, 보스턴, 뉴욕을 차례로 들렀다.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마지막 일요일 아침에는 거리를 조금 걸었다. 날씨가 풀려 눈이 녹기 시작하는지 건물들에서 물이 추적추적 떨어졌다. 점심 식사 이후에 혼자 뮤지컬을 한 편 관람하고 선배들 몇 분을 뵙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시작된 8년간의 제 미국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월가 아재썰 4편, 보스턴의 헤지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실업자가 되어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3천억대 사기꾼 회사의 면접 본 썰, 대여 계좌 비즈니스의 제안을 받은 썰, 그리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추락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